너 자산을 알라. NH자산플러스, NH농협은행.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극장가와 여행산업, 유통업계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이 지급 기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자체와 정치권의 법 개정 요청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12조 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랠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반등을 기대했던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3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현 상황을 4차 대유행 초입으로 규정한 정부는 수도권에서 일주일간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4차 대유행이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대면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4.2% 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다음 달부터 외식, 체육, 영화 등 소비 쿠폰 1,500억 원어치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1,400만 명이 소비에 나서면 경기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진 소비 쿠폰 발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혼선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도 소비 쿠폰 발행에 8.15 광복절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 섣부르게 내수 진작 정책을 펼쳤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33조 원 규모 2차 추경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부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로 대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적절한 정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 여부도 결국 이번 주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우리 내수 산업 곳곳이 모두 비상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여행과 항공업계도 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공포가 확산되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여행업계가 줄폐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힘들 거예요, 여행업은. 이미 여행업계는요, 이미 쓰러져 있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처럼 아예 집단 방역 체계를 갖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트래블 버블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되지만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수요 회복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20만 원이나 하는 PCR 검사를 출국 전으로 2번이나 받아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또한 화물 사업으로 손실을 상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들은 올 연말이면 대부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행 수요마저 사라지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도 9월에 끝나는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 수요가 몰리며 회복세를 맞이하던 백화점들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단위 점포 사상 최대 규모인 확진자 47명이 발생해 내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앞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매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올 여름 최대 화제작인 블랙 위도우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이 컸던 극장가도 울상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영화 애호가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작품답게 예매율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하루다. 올여름 극장가 시장에 흥행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루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스타트가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조금은 좀 위태는 것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폭은 30%를 웃돌았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데이터로 여실히 나타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카드 매출 변화를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년 내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 시기 매출 감소가 심했는데 이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2%나 빠졌습니다. 1차와 2차 유행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루어지면서 각각 29%, 25%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도별로 매출 감소를 따져보면 서울의 매출 감소폭이 15.5%로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외식업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져 인원 제한과 재택근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 상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현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못 박았지만 이제야 살아나나 싶던 소비 심리가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 있지만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집합 제한이 걸릴까 봐 그게 좀 걱정이죠. 이처럼 피해는 자영업자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에 그친 데다 백신 접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백신도 소상공인들 우선 접종을 좀 빨리 진행해서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지 기간 동안에도 지금 인센티브는 없다더라도 우선 접종을 맡아서 경제의 반역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피해는 이번에도 불보듯 뻔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폭증 소식에 주가는 오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락을 면치 못한 컨택트 업종과 달리 언택트 업종들은 강세를 나타냈는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런 흐름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으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관련 주가는 희비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업종은 7일 5%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제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 포장재지, 원격교육 등 언택트 업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업계는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다시 언택트 관련주로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업종도 우리가 사실 작년에 백신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 업종은 끝이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모멘텀 관련된 주식들에는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면 대면이 필요한 컨택트 업종은 이날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영화, 카지노, 항공, 여행 등 컨택트 업종의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린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에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조정이 예상됐던 언택트 업종의 상승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소득 하위 80%에게 주느냐, 이 문제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금 전부터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기준이 소득 하위 80%에서 다시 바뀌는 겁니까? 총회가 진행됐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가지고 80%냐 90%냐 전 국민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산을 짤 때 정부안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로 당정이 협의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다시 논의가 진행된 건 어떤 배경입니까? 네, 지난주 당정은 소득 하위 8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합의했지만 여당 안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득 10,000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칫 금융자산가들이 지원받고 이를 열심히 하는 맞벌이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제쯤 기준이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네,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달 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늘 23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 기대 이하 성적을 냈던 반도체 부문이 살아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실적이 계속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들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입니다. 매출은 63조 원으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으로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 수준을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26%나 뛴 데다 연초 한파로 문을 닫았던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5월부터는 정상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반도체에서 한 6.9조 원 나왔을 거로 보여지고 이번에 출하량 증가율이 회사에서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지금 높은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시장 점유율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마음 먹고 시장 점유율을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 먼저 차세대 제품을 공개하며 기술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극자회선 공정을 확대해 이익률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 EUV 장비 업체인 ASML을 찾아 협력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으로 쏠립니다.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ASML의 연간 생산 능력과 발주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협상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다음 달 초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지적에 한 차례 공모가가 낮아지긴 했지만 기업 실적과 매출 구조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높은 공모가로 지적을 받은 크래프톤이 공모가 밴드를 하향 조정했지만 고평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당초 넷마블과 NC소프트 등 국내외 게임사 7곳과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 9개사를 기준으로 PER 45.2배를 산정해 공모가 밴드를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의 정정 요청에 9개사 가운데 넷마블과 NC소프트만 남기고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를 추가한 4개사를 기준으로 PER 43.8배, 공모가는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초안 대비 5만 원가량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모가격 하향 조정에도 여전히 비교 기업들 대비 크래프톤 시총이 압도적으로 높아 고평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크래프톤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 시가총액은 약 24조 원 수준인데 같은 비교군에 있는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보다 6조 원가량 높고 게임사 시총 2위인 넷마블보다는 2배가량 높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크래프톤이 NC소프트를 앞질렀지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은 NC소프트가 우세합니다. 현재 크래프톤 매출 구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하나의 히트작에서 나온다는 점 역시 공모가 고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게임업계에서도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쏠림 현상과 함께 게임 산업 특성상 한 게임을 오래 서비스하다 보면 자연스레 유저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원히트 원더라는 그런 한계에서 아직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숙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점차 서비스를 오래 할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실적으로 또 장밋빛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의 96.7%가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배틀그라운드의 영업수익이 감소할 경우 사업과 실적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재해 자사 스스로 한 게임 사업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비교군에 있는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이미 복수의 게임 라인업으로 매출 다각화가 이뤄져 크래프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매출에서 중국 게임사인 텐센트의 로열티 수익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게임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중국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처럼 공모가가 고평가됐을 경우 실제 투자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상장일날도 엄청나게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손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막 사고 그러잖아요. 좀 비싸게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장 시장에서 그거를 관심 갖고 매수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공모주가 상장해서 관심을 갖고서 그 회사의 성장성 보고 투자했는데 바로 손실을 본 사람. 공모가 대비 상승률도 제한적일 뿐더러 상장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경우 신규 유입된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역시 공모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 공모가대로라면 기업 가치가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데 과연 적정하냐는 겁니다. 공모가가 높을수록 상장 주간 증권사들의 수수료도 높아지는 구조가 거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지수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상단은 3만 9천 원, 카카오페이는 9만 6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공모가 상단으로 정해질 경우 주요 금융지주의 기업 가치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 주간 증권사들의 수수료만 410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카뱅의 공모가가 3만 3천 원으로 결정됐을 때 수수료는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172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단인 3만 9천 원으로 결정됐을 때 증권사 수수료는 204억 원대로 올라갑니다. 주목할 것은 인센티브 지급 요건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발행회사는 실적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상장 주관사에 지급할 수 있어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수수료는 28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발행사의 권한이지만 대체로 공모가가 상단으로 정해졌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 상장 대표 주관사 KB증권의 경우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공모가 상단과 하단의 수수료 차이는 30억 원에 달합니다.
KB증권 모회사인 KB금융지주를 위협하는 가격이지만 KB증권이 공모가 상단을 놓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관사도 그렇고 회사도 상단으로 가는 것이 이 IPO의 이제 흥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단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죠. 네. 그 인센티브를 받으려면은 결국 발행사의 이제 우호적인 공모가로서 되게끔 주관사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 흥행이 돼야 되고 최소한 상단을 찍어줘야 또 회사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거잖아요. 카카오페이의 인센티브 수수료율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모두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 증권사들이 받을 수수료는 4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주에 대한 관심과 유동성이 풍부한 현재의 시장 상황도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조금 비싸다고 보고 있긴 한데 원래 생각한 게 한 9조 정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12조 이렇게 상단이 올라오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발행사와 주관사들의 공모가 높이기 유혹은 피할 수 없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IPO 대여들이 공모가 거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모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공모가 산정이 적절하냐? 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IPO를 준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공모가를 당연히 원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주관사인 증권사는 이런 IPO 대여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낮춰서 이 높은 공모가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 상장 예정 기업과 그리고 증권사들이 IPO에서 수익을 좀 얻지만 정작 IPO 지금 화랑을 이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소외가 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탈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IPO 시장 화랑이 반짝에 좀 그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이 들어왔다가 이제 가격이 급락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려면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공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생각이거든요. 고평가도 문제지만 저평가도 당연히 IPO에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IPO 대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를 두고 계속 죄울질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해외 상장이 비용에 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최근 쿠팡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 높은 몸값과 인지도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일에 공모가가 낮아져서 이 제값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면 이 IPO 대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유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 역시 반복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증시에서 또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보면 당국이 공모가가 너무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네, 그런데 완전한 해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 한국거래소나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자주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자율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과거로 좀 회귀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또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 당국이 이를 계속해서 관리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IP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 기업들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또는 외국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교 대상으로 마땅한 기업을 국내에서 좀 찾기 어렵다는 게 사실 이유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기존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당국이 이 한 발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잣대로 이를 평가하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시장의 침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정부가 과연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적정 공모가를 정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 당국, 그리고 기업, 주관사 어느 한쪽에 사실 치우친 대안은 이 적절하다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원리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공모가를 정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공모가 선정 같은 경우에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이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지 하단인지 또는 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개인들이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공모가 산정에 개인들의 수요가 반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개인들의 수요를 증권사에 좀 전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관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가를 바로 정하지 않고 그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 산정 전에 뭐 청약 경쟁률 등을 통해서 개인 수요를 증권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증권사가 뭐 기관과 또 개인의 양측 의견을 모두 듣게 된다면 이 공모가를 보다 좀 합리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공모가를 정할 때 개인의 의견도 반영을 해라. 잘만 된다면 좋겠는데 개인들 중에서는 또 이제 장기 보유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잘 감안을 해서 가격을 잘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시장의 그 개인의 어떤 수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은 만일에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이전에 상반기를 살펴보면 개인들이 모두 주관사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공모가에 반영되면 만일에 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인 수요를 공모가에 반영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또 개인들의 어떤 단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들지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당국이 뭐 현재 이제 공모 시장에서 개인들의 참여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모주 균등 배분이라든지 물량 확대라든지 활성화 정책도 시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같은 경우도 좀 따져봐야 될 게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이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증권사들은 또 이 공모가가 좀 높은 걸 좀 선호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한 좀 괴리가 있으면 당국 직접 나서서 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개입은 좀 하기 어려우니까 증권사의 평판을 공개해서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상장 후에 주가가 이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지를 좀 살피고 증권사별로 통계를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특정 증권사가 주가가 공모가를 좀 하회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 해당 증권사의 IPO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는 사실 IPO 대여에 좀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주로 대형 증권사들이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모가 산정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평판이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공모가를 잘 맞추는 게 증권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공모가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한 해법 같은 거를 지금 짚어봤는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개입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기에는 이 선례가 마땅치 않다라는 현재 상황입니다. 증시에서 사실 좀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뭐 자금 이탈 등 이런 거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당국으로서는 현재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 좀 힘들지만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투자 임하는 좀 개인들이 오히려 좀 분위기에 휩쓰기보다는 공모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하반기 IPO 대여들이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속 기획보도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해산 조합이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정치권이 법 개정을 요청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수년째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와 규제를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만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해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합 정관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두 문구가 전부입니다. 조합장과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년간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미예산 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합 해산 시기와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정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 해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자치구에서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2019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껏 묵묵부답. 정치권에서도 국토부가 해당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미예산 조합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화된 저희가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미예산 조합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관련 정책은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미예산 조합 문제는 정부에게 여전히 뒷전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그 밖에 오늘 들어온 소식들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10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2천억 원 흑자로 집계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5배 증가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간 것은 수출 호조세에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3,436억 원 규모의 해외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이 커버드 본드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유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번 커버드 본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담보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함께 제공해서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이번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금리 인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G80을 출시했습니다. 이 G80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27km를 주행할 수 있고 초급속 충전 시 2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앞뒤 바퀴에 각각 탑재되는 모터를 비롯해서 감속기와 인버터를 일체형으로 만들어 무게와 부피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두 곳이 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증품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 기증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또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자체 간 유치전이 벌어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와 경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들. 네. 김 기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힌트를 담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네. 보시겠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흰색 동그라미 여러 개가 열을 맞춰서 놓여 있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저 흰색 물체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가만 보면 이제 김 기자가 일부러 뭔지 못 맞히게, 네. 못 알아맞히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괜히 제 핑계를 좀 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에 나오는 흰색 물체는요. 바로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저 탱크 안에 들어있는 원유의 가격, 즉 유가에 대한 소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보통 원유에 대한 상징하면은 시추기를 많이 쓰는데 원유 탱크를 들고 왔다. 네. 확실히 못 맞히게 하려는 의도가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 국제유가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올랐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냐 하실 텐데요. 먼저 국제유가 추이를 나타내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그래프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전고점이 2018년 6월에 74.1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 기록을 넘어섰고요.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죠. 장중에는 76.98달러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압력에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프를 보니까 작년에는 유가가 굉장히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녹색으로 나와 있죠.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8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1년여 사이에 이제는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체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마 그때 들어갔으면 네. 꽤 많이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유가가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이 경제 활동들이 보복 소비 형태로 이제 터져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현재 좀 경기가 회복된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량 조절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오펙, 그리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기타 산유국 이렇게 합쳐서 오펙 플러스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가 폭락하자 하루에 약 1천만 배럴의 감산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천만 배럴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이 원유 생산량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수요가 줄어들 줄 알고 원유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솟고 있는 거는 또 수요가 아니라 공급적인 요인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려는 이 합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수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감산을 해왔던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그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5일이죠. 이 원유를 증산하기 위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요, 이 감산폭을 종전보다 조금 더 줄여서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합의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다음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파행을 빚은 상황이라서 이 영향력이 좀 상당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국내외 할 것 없이 만약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재개가 되지 않아서 이 원유 생산량이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경우에는 유가가 80에서 한 90달러 선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는 왜 취소가 된 겁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증산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원유 증산에 대해서는 이 오펙 플러스 협의체가 모두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거냐?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가 내건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는 증산을 할 거면 우리가 원유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할당량을 재산정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산 능력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원유 생산량, 이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요. 이 오펙 플러스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회의가 취소가 됐던 겁니다. 산유국들끼리의 어떤 이해 다툼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산유국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뭐 가격을 생산량을 늘려도 벌고 생산량이 줄어도 가격을 올려서 벌고 말이죠. 네. 한동안 이제 유가 상승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가는 사실 우리 생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가 오름세에 맞춰서 이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요, 2년 9개월 만에 1,6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16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 기름값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 국제 유가를 반영을 하거든요.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좀 호재냐, 악재냐가 조금 나뉘게 될 텐데요. 일단 정유업계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을 해서 비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수록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특히 오펙 이슈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만큼 이 올해 연간으로도 정유업계 전반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이제 좀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운임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석유화학이나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비용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라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름값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유가 상승은 앞으로 2주 뒤에 다가온다 이거네요. 네. 아직 다가오지 않았군요. 기름을 좀 미리 빨리 넣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이제 차를 안 타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뭐 자영업자분들은 이 생계 때문에 차를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뭐 국가적으로 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두 번째도 역시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한 해산물 식당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갈 위에 놓인 조개들이 하나같이 입을 쩍 벌린 채 익어 있죠.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해변이 찜기로 변하면서 그 열기에 조개가 완전히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엘버타주로 가봅니다. 은박 접시 위에요, 곰 모양 젤리가 한가득 놓여 있는데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1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조개뿐만 아니라 캐나다 도로도 이렇게 익어버린 모습입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마을인데요. 번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리치면서 산불로 번진 모습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하루에만 12,000여 차례 번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영상들을 갑자기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네.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이렇게 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모두 최근 1, 2주 상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미국, 캐나다에서만 현재까지 800여 명 가량이 돌연사를 할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지구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더욱더 부각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요, 불안할수록 점점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는 ESG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ESG였군요. 우리 뉴스플러스에서도 ESG 관련해서 기업들 여러 번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SG라고 하면요, 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또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윤 추구를 넘어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까지 생각을 해서 이 경영을 하는 회사를 우리가 보통 ESG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에서 이미 2002년에 ESG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나왔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 들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국내 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ESG 경영 실천을 좀 내걸면서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기자 말대로 ESG라는 말을 올 들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ESG 시장의 판이 커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글로벌 ESG ETF 시장 규모 자료입니다. 2010년에 220억 달러 규모에 좀 불과했는데 2018년에 240억, 19년에 610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0년 지난해에 1,870억 달러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몸집을 3배가량 불린 겁니다. 주목을 받는 만큼 실제 시장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정말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ESG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이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ESG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뤄지기 전에는요,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고 또 출시되어 있는 ESG ETF나 펀드만 보더라도 불과 2, 3년 전에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네. 또 성과도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도 낮아서 무늬만 ESG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ESG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투자를 받는 데에도 큰 제약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신호탄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쏘아 올렸던 거고요.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사실상 투자가 필수적인데 ESG 활동 없이는 투자를 받는 데에도 큰 제약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앞다퉈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내려면 ESG 경영이 뒤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ESG 기업이 실적도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일수록 실적도 좋다. 실제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ESG 대표 지수로 꼽히는 MSCI 글로벌 ESG 리더스 지수, 지금 왼쪽 하늘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ESG 요소만 쏙 빠진 MSCI 전 세계 지수의 15년 누적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ESG 지수 수익률이 21%포인트가량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ESG 지수가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ESG의 요소가 빠진 지수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로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ESG 지수가 왼쪽 세로막대 그래프죠. 왼쪽이 ESG 지수가 0.66%포인트 더 앞서고 있습니다. 15년 누적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장의 유행 때문에 이제 반짝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실제로 ESG 경영을 해온 내실 있는 기업들이 실적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국내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늘고 있는데요. 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조 원 넘게 자금이 빠지는 동안 ESG 펀드 같은 경우에는 6,345억 원가량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ESG 주식형 펀드 역시 국내 주식형 펀드 안에 포함이 되는 범주인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일반이나 중소형이나 배당할 것 없이 자금이 줄줄이 빠지고 있는 동안 ESG 펀드에만 유독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뜨는 ESG 투자 상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개별 종목을 일일이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건 많이 번거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ESG 공시도 일일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ETF나 펀드
ETF가 좀 대표적으로 투자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주식처럼 HTS나 MTS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거래할 수 있는 ETF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ESG 공시 체계가 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ESG 투자를 좀 검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눈을 더 넓히셔서 해외 ESG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ESG ETF로는요, 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iShares나 뱅가드나 SPDR 등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ESG ETF 상품 내에서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또 신흥국 주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섹터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 USA나 EM이 지금 신흥국이고요. 그리고 US 스탁 미국 주식이고 S&P 500 지수, 500 ESG 지수에 좀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별을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상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유가는 오르고 지구는 아프고 여러모로 이 친환경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펙 증산이 무산되면서 유가발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물가가 장기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 국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의 인플레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행 역시 내년 우리 물가 상승률을 다시 1%대 중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단됐던 투자와 소비가 일부 되살아나긴 했지만 그 불씨가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부채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맞물려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수요를 제약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요인에서의 원자재가 급등, 다른 한쪽에서는 부채 폭발과 델타 변이발 경제활동의 위축, 경제 문제의 해법은 점차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들이 하루빨리 풀려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침체를 맞는 더블딥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stop.